만약 당신이 한나라 군대의 최고 실세인데 함정에 빠졌다. 이걸 직감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최고 지도자의 신임은 흔들리고 주변 동료들은 하나둘씩 사라지는 그런 상황. 정면 돌파를 할까요? 아니면 일단 숙이고 들어갈까요? 어려운 문제네요.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선택의 기로에 섰던 한 남자의 이야기에서 시작합니다. 베이징의 심장부, 중난하이 바로 근처에서 총성이 울렸다는 소문이 돌았어요. 네. 한밤중에 폭죽조차 터뜨릴 수 없는 바로 그곳에서 말이죠. 이게 그냥 해프닝일까요? 아니면 권력의 심장이 멎을 뻔한 거대한 암투의 신호탄이었을까요? 지금부터 한 편의 첩보 영화보다 더 긴박하게 돌아가는 중국 권력의 가장 깊숙한 곳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모든 소문의 시작점에는요, 아주 건조하고 간결한 공식 발표가 하나 있었습니다. 네. 1월 24일이었죠. 중국 국방부가 군부의 정점, 장유시아 중앙군사위 부주석, 그리고 류전리 합동참모부 참모장이 심각한 규율 및 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그래서 조사를 받고 있다. 이렇게 발표를 했죠. 정말 딱 몇 줄짜리 발표였잖아요. 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중국 전체를 뒤흔들 만한 무게를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네. 그런데 정말 흥미로운 지점은 그 다음부터입니다. 공식 발표가 나오고 단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군 공식 신문에서 이들 아주 맹비난하는 사설이 실렸어요. 이건 마치 범인을 잡기도 전에 미리 유죄 판결문을 다 써놓은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주는데요. 그렇죠. 모든 게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작전이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자, 지금부터 이 사건의 퍼즐 조각들을 하나씩 맞춰보겠습니다. 사건의 시작은 그 공식 발표였지만 그 속도가 정말 비정상적으로 빨랐습니다. 국방부가 장유샤와 류전리의 입건을 발표한 게 1월 24일 오후 3시. 네, 오후 3시. 그런데 바로 그날 밤 11시경, 그러니까 8시간 만에요. 인민해방군의 신문 해방분보에 군 반부패 투쟁에서 반드시 승리하자라는 아주 강력한 제목의 사설이 올라옵니다. 이게 일반적인 절차는 아니죠. 전혀 아니죠. 그 부분이 바로 이번 사건의 핵심을 꿰뚫는 첫 번째 단서입니다. 보통 이런 최고위급 인사의 숙청에 대한 공식 논평, 특히 군 기관지의 사설은 며칠 혹은 몇 주의 내부 검토를 거쳐서 아주 신중하게 나오거든요. 그렇죠. 당연히 그래야겠죠. 그런데 이렇게 전광석화처럼 나왔다는 건 발표와 동시에 여론전까지 모든 준비가 끝나 있었다는 뜻입니다. 모든 각본이 다 짜여 있었다. 네, 이건 단순한 비리조사가 아니라 모든 각본이 완벽하게 짜인 친위 쿠데타가 성공했음을 선포하는 승전보나 다름없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군부와 언론까지 완벽하게 장악했다. 이걸 내부자들에게 과시하는 강력한 메시지인 셈이죠. 그렇군요. 단순한 뉴스가 아니라 하나의 무기였던 셈이네요. 그런데 이 입건심사조사라는 용어가 좀 모호하게 들립니다. 이게 어느 정도 수위의 조치인지 궁금한데요. 네. 일부 분석에서는 이걸 정치적 사망 선고라고까지 표현하던데 이건 좀 과장된 표현 아닐까요? 전혀 과정이 아닙니다. 중국의 사정 절차를 이해하면 그 의미가 아주 명확해지죠. 보통 신고 제보에서 시작해서 예약 면담, 입건, 심사조사, 재판 외부 이렇게 5단계로 진행이 돼요. 5단계? 네, 이번 건은 3번째 입건과 4번째 심사조사가 동시에 진행된 겁니다. 입건은 공식 수사, 그러니까 이제 게임이 시작됐다는 의미고요. 심사조사는 우리가 흔히 아는 구금 상태에서 진행되는 본격적인 조사를 말합니다. 2단계에 들어선 고위 인사가 다시 살아 돌아온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다. 네, 사실상 정치 생명은 여기서 끝났다고 봐야 합니다. 운 좋게 살아남는다 해도 모든 권력과 영향력은 완전히 사라지는 거죠. 공식적인 절차만 봐도 이렇게 살벌한데 이와는 별개로 해외에서는 훨씬 더 충격적인 소문들이 막 쏟아져 나왔습니다. 공식 발표라는 빙산의 일각 아래에 거대한 드라마가 숨겨져 있었던 거죠. 맞습니다. 공식 발표가 너무 간결했기 때문에 그 빈 공간을 온갖 소문들이 채우기 시작한 거죠.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대표적인 게 징시빈관 총격전설입니다. 1월 17일에 베이징의 군사 전용 호텔인 징시빈관에서 총격전이 벌어졌고 장유샤가 이때 이미 체포되었다는 겁니다. 총격전이요? 네, 또 다른 설은 훨씬 더 영화 같은 함정 이야기입니다. 내몽고에서 큰 폭발 사고가 있었는데 이걸 수습하라는 지시가 시진핑 주석이 아닌 그의 최측근 차이치의 이름으로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게 왜 함정이 되는 거죠? 그걸 본 장유샤 측이 시진핑에게 유고가 생겼나? 이렇게 순간적으로 판단하고 어떤 움직임을 보이는 순간 매복에 걸려들었다는 시나리오입니다. 와...
일종의 충성도 테스트이자 덫이었던 셈이죠. 실제로 잠시 후에 지시의 주체가 당 중앙 지도자로 슬쩍 수정이 돼요. 이게 의도된 연막 작전이었다는 분석에 힘이 실리는 부분이죠. 군 장교의 제보라면서 폭로한 내용은 거의 학살에 가깝습니다. 네, 그 내용이 아주 끔찍하죠. 장유샤와 류전리의 근무병 그리고 경호 인력 약 50명 이상이 전원 사살됐고 생존자가 없다는 주장까지 나왔어요. 저항할 경우 현장에서 즉결 총살했다는 이야기까지요. 물론 이건 확인되지 않은 주장이지만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바로 그 지점입니다. 이 소문들이 사실이냐 아니냐 이걸 따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질문은 왜 이런 극단적인 소문들이 계속해서 생산되고 또 믿는 사람이 생겨나느냐는 겁니다. 이건 중국 군부 내부의 소통 채널이 완전히 망가졌고 신뢰가 바닥까지 떨어졌다는 걸 보여주는 현상이에요. 최고 2급 장성들조차도 공식 발표를 믿지 못하고 가장 끔찍한 시나리오가 오히려 더 현실감 있게 느껴질 만큼 극도의 공포와 불신이 만연해 있다는 증거죠. 단순한 숙청이 아니군요. 네, 시스템 전체에 뿌리 깊은 균열이 생겼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결국 소문의 내용보다 소문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더 큰 뉴스인 셈이네요. 이렇게 정보가 철저히 통제된 사회의 내부를 들여다보는 걸 크렘린학이라고 부른다면서요. 맞습니다. 옛 소련의 크렘린궁을 연구하던 방식에서 유래한 말인데 아주 작은 단서로 전체 그림을 추리하는 거죠. 탐정처럼요? 네, 맞습니다. 마치 흐릿한 사진 2장을 가지고 사건의 전모를 파악하려는 탐정의 작업과도 같아요. 이번 사건에서도 그런 결정적인 사진 2장이 포착됐습니다. 사진 2장이요. 네. 첫 번째 사진은 앞서 말한 내몽고 지시문의 주체가 차이치에서 당 중앙으로 슬쩍 바뀐 그 메모고요. 아, 네. 두 번째 사진은 1월 20일 중앙당교 모임의 좌석 배치도입니다. 원래 장유샤와 류전리가 참석해서 가장 앞줄에 앉아야 할 그 자리에 자격이 한참 모자란 다른 인물들이 대신 앉아있는 장면이 포착된 거죠. 오,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그게 그렇게 중요한 단서인가요? 권위주의 국가에서 의전은 곧 권력 서열 그 자체입니다. 그들의 자리가 비어 있었다는 건 그들이 이미 실각했다는 가장 확실한 시각적 증거죠. 크렘린학은 바로 이 2장의 사진을 겹쳐보는 겁니다. 따로 보면 그냥 이상한 일이지만 합쳐보면 명확한 타임라인이 그려져요. 타임라인이요? 네, 지시문 사건과 빈자리 사건 사이에 장유샤와 류전리가 제거되었다는 가설이 성립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정보 암흑 속에서 진실의 윤곽을 그려나가는 크렘린학의 방식입니다. 정말 흥미롭네요. 그렇다면 이 거대한 숙청작전의 설계자는 누구 했을까요? 당연히 시진핑 주석의 의지였겠지만 이런 위험한 작전의 행동 대장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네, 모든 단서가 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누군가요? 바로 시진핑의 오른팔이자 그림자 실세로 불리는 차이치입니다. 우리나라의 대통령 비서실장격인 중앙판공청 주임인데 이 자리가 중요한 이유는 시진핑의 친위대이자 경호부대인 중앙경위국을 직접 지휘하기 때문이에요. 아, 경호부대까지? 그렇죠. 이번 작전은 차이치가 중앙경위국과 공안부의 특수경찰 조직을 동원하고 당의 사정기관인 중앙이유리까지 가세시켜서 전격적으로 실행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군을 제압하기 위해 군이 아닌 당의 칼을 사용한 거죠. 여기서 정말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왜 하필 장유샤였을까요? 그는 그냥 평범한 장군이 아니잖아요. 시진핑 주석과도 아주 각별한 사이였다고 들었습니다.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장유샤가 왜 이토록 중요한 인물인지 이해해야 이번 사태의 본질이 보입니다. 네. 그는 시진핑과 마찬가지로 공산당 혁명 원로의 자제들, 이른바 홍얼다이입니다. 홍얼다이. 네. 장유샤의 아버지는 시진핑의 아버지 시중신과 함께 싸웠던 전우였죠. 즉, 그들은 단순한 상하관계가 아니라 같은 뿌리를 공유한 동지이자 형제 같은 사이로 여겨졌습니다. 아, 그런 건이었군요. 장유샤는 시진핑이 유일하게 존중해야 했던 군부 내의 마지막 거물이었습니다. 그런 그를 제거했다는 건 시진핑이 이제는 가장 오래되고 깊은 동맹 관계마저 끊어버릴 정도로 절박하거나 혹은 무소불위의 권력에 도달했다는 걸 의미합니다. 결국 누가 먼저 방아쇠를 당기느냐의 싸움이었던 거군요. 그렇죠. 작년 12월부터 군부 내에서 이대로는 안 된다, 쿠데타를 해야 한다는 익명의 연판장이 돌았다는 소문도 있었거든요. 이걸 보면 장유샤가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우물쭈물하는 사이에 역습을 당한 셈이네요. 정확합니다.
원자바오 같은 당 원로들 사이에서는 시진핑의 독주를 이대로 두면 당과 국가가 위험하다. 그를 경착륙시켜야 한다는 강령론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경착륙? 네. 그들이 기대를 걸었던 인물이 바로 군부를 장악하고 있는 장유샤였고요. 하지만 그는 아버지 세대의 의리, 그리고 시진핑과의 개인적 관계 때문에 결정을 미루면서 골든타임을 놓친 거죠. 아, 결국 시진핑 입장에서는 이젠 죽기 살기다, 내가 먼저 치지 않으면 당한다 는 위기감 속에서 선제 공격에 나섰을 겁니다. 결과적으로 시진핑의 친위 쿠데타는 성공했지만 이게 과연 완전한 승리일까요? 이런 피해 숙청을 통해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더 많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바로 그 점이 앞으로 중국을 지켜볼 가장 중요한 관전 포인트입니다. 시진핑은 이번 숙청으로 자신에게 반기를 들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세력을 제거하는 데 성공했죠. 하지만 그 과정에서 군심과 당심 그리고 민심까지 모두 잃는 자충수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자충수요? 네, 신뢰가 아닌 공포에 기반한 통치는 아주 작은 균열에도 쉽게 무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급한 불은 껐지만 중국 내부의 모순과 갈등이라는 불씨는 오히려 더 키운 셈이죠. 권력 투쟁이 너 죽고 나 살자는 극단적인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 이유군요. 네, 그렇습니다. 피해 숙청으로 급한 불은 껐지만 중국 내부의 균열은 오히려 더 깊어진 것 같다는 말씀이시네요. 여기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주목해야 할 또 하나의 소문이 있습니다. 또 있습니까? 네, 이 모든 혼란을 틈타서 중국 공산당 중앙조직부의 한 고위급 인사가 시진핑과 그 측근들의 비리 그리고 범죄 증거가 담긴 내부 기밀 자료를 가지고 해외로 탈출하는 데 성공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와,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이번 사태는 여기서 끝이 아닐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어쩌면 진짜 폭풍은 지금부터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베이징 내부에서 울렸던 총성이 아니라 앞으로 전 세계 언론의 헤드라인을 통해 터져나올 그 무언가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그 내부 고발이 중국의 미래에 어떤 나비 효과를 불러일으킬지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